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수태학과 21학번 신승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존폐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마주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역시 단국대학교 설립 이념 9.9 자주 자립을 계승하여 결단을 내리고 단국대학교 학우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이 당당히 거대 야당 대표직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치권과 사법부가 오히려 나서서 방탄하며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당한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며 상권 분립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야당의 정치적 폐악질, 입법 독재, 무분별한 예상 삭감, 그리고 가짜뉴스와 언론 탄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까지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점차 우리나라를 향한 통제와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서와 정의를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탄핵 시도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을 추진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유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은 공산국가와 결탁하여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퓰리즘 정책만 앞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의 권력 욕심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나와는 무관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평화 속에서 살아왔고 전쟁과 국가적 위기가 먼 엿삭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균형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거쳐 정치, 경제, 사법 분야에서 자치권을 약속받고 금융의 허브로 도약한 홍콩을 보십시오. 몇 년간 친중 세력들이 각종 정부 기관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들이 중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자 대규모 반대의 시위가 발생했고 이를 억압하기 위해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과 함께 홍콩은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수백 명의 시민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되었고 정부를 비판한 언론사들은 줄줄이 폐쇄되었습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의석수가 대폭 줄어 민주주의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 중입니다. 이후 홍콩에 진입한 해외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국민들조차 자국을 버리고 떠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번영하던 홍콩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과 관심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홍콩이 중국과의 역사적 이해관계와 지리적 인정성 때문에 국가 전복이 쉬웠던 것일 뿐 이런 일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막대한 채무에 덫에 빠지고 결국 중국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이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국대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탄핵 찬성 의견만 내세운 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의 반대 의견과 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단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피와 살로 얻어낸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다 몇 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피와 살을 내어주지 않는 한 독재 정권을 위시하여 서로 감시하며 모두가 불행한 전체주의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후대에게도 건국 이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400만 동포여. 그 외침은 과거만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선조들의 호국 영령을 기리는 바 그들의 염원에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시국 선언으로 여러분께 자유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 민주주의의 훼손, 부정선거, 국가안보 위협, 그리고 외부로부터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특정 정치 세력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도를 규탄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가 비상사태 이유 5가지 중 탄핵 남용, 무분별한 예산 삭감, 입법 독주 3가지에 대해 다뤄주실 허성범 하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당국대학교 경영부 4학년 허상범입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3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 첫 번째, 탐핵 남용으로 인한 행정 공백입니다. 여러분, 개헌 전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로 민주당이 민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쟁에 국가적 자원을 소모했는지 아십니까? 발의된 법안 중 단 10%만 통과되었으며 그마저도 민생 관련 법안은 거의 처리되지 않았는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 탄핵을 발의하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개헌 선포 전 22건, 개헌 후 단 22일 만에 7건을 탄핵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의 개헌권과 같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지 단순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행정부를 과도하게 흔들고 정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이 모든 직책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형식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탄핵권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 장관은 167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29건 중 14건에 해당하는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했으며 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본인들에게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탄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넷째, 감사원장 최대의 탄핵은 감사원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입법부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다른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입시 비리를 저질러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조차 법무부 장관직을 탄핵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의 탄핵 남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살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정마비 수준의 예산안 삭감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민주당이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2030은 발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가 누구의 발언인지 아십니까? 청년 일경험 지원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삭감, 한미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삭감. 민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무참히 빼앗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장할 발판조차 빼앗아가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67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도 모두 깎았습니다. 이 중 경찰 특활비는 마약, 사이버 수사에 활용되며 마약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자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 예산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포퓰리즘성 지역화폐 상품권 예산은 2조 원으로 증액, 전국민 25만 원 살포 추경 시도는 국가의 치안과 성장 동력을 말살시키고 세계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몇십 년 뒤 저희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로 청구될 것이며 삭감된 예산으로 취약해진 치안과 경쟁력을 상실한 기술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사업,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원자력 기술 교류와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생태계의 핵심인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관련 예산을 무려 약 1,7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관련 연구와 개발이 위축되고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산업을 단순히 전력 생산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민주당은 원전과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력을 저하시켰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입니까?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폭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입법 반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매우 쓸데없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 또는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6.25 남침 이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북한군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부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보법 개정,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기본권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안보 법규들이 무력화됩니다.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북한과의 접촉 또는 회합, 이적 단체 구성, 반국가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사상전과 선종 선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책자와 영상이 버젓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단처 반국가단체 활동가 이적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빌미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적을 경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대체 누구의 인권입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자들의 인권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이 어리석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초과 공급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농부에게 하락한 쌀 값을 보전해주는 양복법 개정 시도, 노동조합의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범위 입증 책임을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노란 농특법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교란하고 산업구조를 정체시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갈, 국가부채 1200조, 세수펑크 등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눈 가리고 돈만 뿌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세수의 25%에 달하는 법인세, 18%에 달하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만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그대로 무시한 채 기업을 악마화하고 말려 죽인다면 문제만 더 악화될 뿐이며 파업의 일상화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마비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채용을 축소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복지는 세금을 수반하며 납세 주체는 기업과 국민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로부터 나오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이간질한다면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은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2018년 2월 1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반헌법적 개헌안을 추진했습니다. 자유는 헌법에서 22번이나 등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근간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무려 40%가 자유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데 동조해왔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하고 여러분, 중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조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유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영 전까지 몰랐어요. 지금껏 제가 살아온 나라가 이 정도로 병들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레거시 언론 보도가 지극히 편향되었다는 것을 느낀 이후로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하면서 이제라도 행동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라도 모르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지 공산주의 체제로 갈지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대통령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지킬 때입니다. 구호 한번 재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국인들이여 깨어나자! 한국인들이여 깨어나자!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자! 대학생들이여 일어나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선관위 그리고 하이브리드 정과 관련해 연설해 주실 김세영 학우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1번학 전공 김세영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사태인 이유 두 가지와 탄핵이 가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 네 번째,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고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이 중차대한 임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의 절반이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채용 규정을 1200여 건이나 위반하며 고위 간부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고 노력했던 청년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이와 같은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면 공중분해되었을 만큼 대규모 채용 비리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감사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비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선관위는 결국 보안 감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보안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관위의 업무망이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 침입이 가능했고 업무 시스템의 접속 비밀번호가 1, 2, 3, 4, 5처럼 허술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해커가 청인과 서명을 탈취한 후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는 보안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한 부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 반듯하게 접히지 않은 투표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칠해진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000장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재검표 이전에 투표 관리인에 의해 특이사항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해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선관위는 해당 해명 영상을 삭제했습니까? 오성진 해명하라! 경상기업동이 보여줘라!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주 을 금촌 이동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용지 20건과 번호표 미절치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과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기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결론지었으며 선관위가 아닌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단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관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실수라는 변명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 아닙니까? 선관위는 해체하라! 사전투표 없애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국가 비상사태의 이유 5번째, 위협받는 국가안보와 하이브리드전입니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법안이며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3년간 대한민국 해군시설과 미국의
국가 전력 자산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중국인, 정보사령부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무원 등 이들은 모두 군사기밀 유출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대상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기 때문에 간첩법 혐의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국이나 기타 국가, 단체에 의한 간첩 행위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개헌 당일 민주당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고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전쟁은 점점 하이브리드화되고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는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개선해야 하는 시국에 이를 방해하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급 간첩 수사 및 중형 선거로 밝혀진 지령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화성, 평택 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좌 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촛불 시위, 추도문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 이 모든 것들이 최근 몇 년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마치 전복되기 전에 홍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칼이 난무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만이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거대 조직이 지령문을 실현하며 그들의 수장이 간첩이 수감된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전시 상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대한민국을 국가 비상사태라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되도록 일조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강력 규탄합니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입니다.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질서가 위태롭거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운 경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이고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시, 사변, 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은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과연 평시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란당이다. 헌법 제98조 제5항 국무회의의 회의록의 유무에 대한 문제, 헌법 제77조 4항 국회의 통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고령의 위법 여부를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탄핵으로 결론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규정한 것, 2004년 헌재에서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그리고 포고령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에 대한 실제 명령 및 집행이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존중하여 지체 없이 해제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히려 계엄 이후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것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며 SNS를 검열하고자 민주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당장 발언자인 저와 159명의 학생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잡아가실 겁니까?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현 국가 상황에 빗대어 보면 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진보 주요 인사와 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는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어 더 이상 신뢰성이 없습니다. 계엄령은 어떤 유혈 사태도 일으키지 않았고 국회 진입 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기 발포, 체포, 구금 시도가 없었으며 목적을 달성한 후 국회 의결을 통하여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계엄을 단지 독재적 수단으로 왜곡하고 탄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탄핵은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1월과 2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추위보다 더욱 냉혹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표현의 자유가 고소와 고발로 억압당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제가 불법 탄핵이라고 하면 기각하라라고 외쳐주십시오. 불법 탄핵! 기각하라! 불법 탄핵! 기각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찬 하국분께서 대통령 구속수사의 위법성과 탄핵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해 추가로 다뤄주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22학과 이은찬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재판과 대통령 구속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탄핵 심리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만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소추부터 재판 진행 과정까지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제1차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의 우방국입니까?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탄핵의 중대한 사유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며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민주당의 공산국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의결이었다면 탄핵소추안에 있어서는 안 될 반국가적 내용인 것입니다. 이후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2일 2차 탄핵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또한 두 번의 탄핵소추에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무려 36번 명시한 민주당이 돌연 재판부의 제의로
2025년 1월 3일 헌재에 내란죄를 철회하여 탄핵 소추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사유가 사라졌다면 탄핵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제 의견 없이 철회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를 위반한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이 현재 헌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가결된 내용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면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고 새로 의결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가결시키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국가가 마비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작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가 아닌 일반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며 이중잣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위법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막무가내 탄핵에 대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효력 정지 및 각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둘째, 공수처법 제31조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발부받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중앙지법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용서류 은닉죄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영장을 청구한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얼마나 무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예외로 하여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게 과도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체포 과정부터 잘못되었다면 진행 중인 재판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수처의 불법 만행이라고 외치면 규탄한다 외쳐주십시오. 공수처의 불법 만행! 공수처의 불법 만행! 또한 헌재는 1년의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하면서까지 국회 법률 대리인단의 증거 채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반대로 피청구인이 증거로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고 7차 변론기일에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신청을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계엄의 배경과 국가 비상사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진행하는 헌재의 줄속 재판에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론과 증인신문의 기일도 격일로 진행하며 형사재판으로 지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어찌하여 그리 재판에 서두르는 것입니까? 또한 특정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보기 있다 어렵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누가 주도하는지 모를 TF팀의 대본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함을 시인했습니다.
TF팀 대본에 따라 진행한다고 한 것은 그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 TF는 심지어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성관이 해킹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치부인 모 고등학교 카페에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는 해킹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영배 권한대행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우리법 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정치 성향이 좌편향되었음을 공개한 바 있으며 자신이 폐쇄한 SNS의 친구 목록에 좌파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재판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건이 걸린 재판에 본인이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그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회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와 정치적 편향성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해두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헌법 정신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내란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거대 야당입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국 선언문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 속마음에 짧게나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드렸고 이런 자리 서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지.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가짜뉴스 양산하지 마시고 저희는 많은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뉴스로서 국민들에게 진실로서 알리는 일이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로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고 계실 겁니까?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이 되었건 믿지 않는 국민 여러분들이 되었건 간에 적어도 선관위에서는 투명하게 통합선거인 명부와 서버를 공개해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 2024년, 2025년 현재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일축할 수 있는지조차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인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되었건 국민의힘이 되었건 조국혁신당이 되었건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폐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구속하고 있는
공수처는 해산하라! 언론은 각성하라! 국민들은 깨어나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사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사는 사회자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 시국선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리스크 지고 손가락질 받으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순전히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엄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는 중학생 때 언론 보도만 믿고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다고 당연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빈부격차 문제에 주목하는 진보 이념이 정의롭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시대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검경 갈등 등 사회 전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정치는 정반함에 따라 양극단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현재 보십시오. 탄핵 찬성 집회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도 저희는 준비 과정 중 게시글의 신고로 인해 2번이나 삭제당하고 일정 조작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수많은 정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합치는커녕 온갖 조롱과 협박에 시달리는 게 지금 이 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정권은 영화 한 편 보더니 원전 산업을 고사시키고 경제성을 문제 삼아 문제점을 조작 및 확대 생산하여 원전을 폐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공학과를 준비하던 제 친구는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육성될 인재들과 기술이 수십 년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이후 친환경 정책이랍시고 중국의 태양광 수주를 몰아주고 태양광 산업에 진입한 국내 개인 사업장인 기업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력 부족과 가격 통제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패널 설치 명목으로 파괴한 환경은 덤입니다. 25차례 부동산 잡겠다고 시장에 개입하며 눈치가 잡겠다고 했던 문재인과 현 야당은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폭등시켰고 급등한 전세가는 매매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며 내수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식주의 줄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측근들은 부동산 폭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입시 비리의 정황이 명백했던 조국을 감싸던 모습을 보며 입시를 준비하던 저는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외치던 진보 정당들은 겉으로는 그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며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10년 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군인분들을 외면하고 북한의 국정원 첩보원의 정보와 국가 기밀을 넘겨주던 저들의 모습은 제가 이제껏 지지했던 좌파 이념의 실체였습니다. 좌파 이념을 표방하는 민주당은 일 못한다고 욕먹는 국민의힘 이상으로 상식이 결여된 집단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179명이 사망한 무한공항 사건에는 왜 침묵하십니까? 저희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상식과 비상식의 경중을 따져 차악이 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엄청난 혼란 속에 자생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열거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과 사범의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당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주하는 입법부를 누가 견제할 것입니까?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결국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저희 같은 시민들을 탄압하는데 그 칼끝을 겨눌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굳건히 서 있는 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시간 내어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